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에 2의 4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그 4주차 동영상 강의를 좀 늦게 업로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자, 지난 주차와 마찬가지로 전 주차, 이전 주차가 3주차죠. 3주차 강의했던 내용을 좀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서는 이제 기업 재무와 재무 관리, 사업 조직의 유형, 재무 관리의 목표, 대리 문제와 주식회사의 지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재무 이론의 의미를 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 재무와 재무 관리에 있어서 기업 재무는 그 한 세 가지 정도 분야에 대한 답을 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본 예산이라고 불리우는 투자 결정, 그리고 이제 자본 구조라고 불리우는 자금 조달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 자본 관리에 대한 답을 구하는 분야가 기업 재무라고 할 수 있죠. 자본 예산, 투자 결정을 갖다 의미를 하는데요. 기업의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크기, 시점, 위험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을 이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본 구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본 구조란 기업 운영에 사용되는 그 비유동 부채와 자본의 조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정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총 자본의 조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부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 자금 조달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운전자본인데요. 자, 운전자본은 그 기업의 단기 자산, 즉 유동자산과 단기 부채, 유동부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과 재고자산의 적정 보유량, 적정한 외상 판매량, 단기 자금 조달 방법 및 단기 자금의 원천, 이런 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본 예산, 자본 구조, 운전 자본 관리에 대한 답을 구하는 분야가 기업 재무라고 하는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그 재무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 조직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사, 한명 합자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의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 회사는 이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 조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사업 형태이고 또 가장 규제가 적은 사업 조직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회사의 장점은 소유주인 자영업자가 모든 이익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업의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 둘째, 개인 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셋째, 개인 회사의 수명이 결국 소유주의 수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넷째, 자금 부족으로 새로운 사업계획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다섯 번째, 소유권 이전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그 개인 회사라고 하는 사업 조직 유형에 비해서 이제 한명 합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한명 합자 회사는 2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창설한 사업 조직을 의미합니다. 한명 회사하고 합자 회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요. 한명 회사는 모든 출자자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또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지는 조직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 사업만 존재하는 조직 형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비해서 합자회사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이 회사를 운영하며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도 있는 조직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그런 사업 조직 형태가 합자회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 명 회사와 합자회사 둘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장점을 찾아보면은 아무래도 창업하기가 쉽고 그리고 자금도 적게 소요된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첫째, 무한 책임 사원이 회사를 매각하거나 사망하면 회사는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셋째,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규모가 무한 책임 사원들의 재산의 총합으로 제한이 됩니다.
넷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명합자회사가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 다섯째, 유한책임사원의 권리는 회사를 해체시키지 않고 팔 수 있긴 하지만 구매자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인회사와 한명합자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갖다 좀 요약을 해보면 개인 회사 그리고 한명합자회사의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사 부채에 대한 소유주의 무한 책임, 그다음 둘째는 사업 수명의 한정, 그리고 셋째 소유권 이전의 어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금을 좀 조성하기 어려워서 사업의 성장성이 제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주식회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이나 독립적인 인격이 소유한 별개의 법인격으로 설립된 회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가진 주체가 바로 이제 주식회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징을 보면 규모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조직 형태이다. 그러니까 그 조직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사업 조직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주식회사는 소유주와 분리되고 또 구별되어 있는 하나의 법인격이다. 그래서 자연인과 같이 많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셋째, 다른 유형의 사업 조직 설립보다 좀 더 복잡하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개인회사나 한명합자회사에 비해서 장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에 따른 소유권 바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비교적 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둘째, 회사의 수명도 무한하다. 그래서 영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제한적인 책임만을 진다. 그러니까 유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장점 때문에 거액의 자금을 모으는데 좀 우월한 그런 사업 조직 형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의 별도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 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배당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개인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 단계에서는 또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봤던 게 재무관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목표, 우리가 기업의 목표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이윤 극대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윤 극대화가 일반적인 사업 조직 또는 기업 운영의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상충 문제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이윤이 어떤 것이 이윤인지, 장기 이익이 이윤이냐 또는 평균 이익이 이익이냐, 이런 걸 설정하는 게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사업 조직 형태가 주식회사의 형태이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재무관리 목표, 그러면은 주당 시장 가치의 극대화이다. 그러니까 주당 가치의 극대화인데 여기서 가치가 이제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시장 가치의 극대화. 시장 가치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당 시장 가치의 극대화라고 하는 걸 그 주식회사의 목표로 두면 또는 재무관리의 목표로 두면은 미래의 경영 성과에 대한 예측을 포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판단 기준의 애매모호함, 그리고 단기와 장기의 상충 문제, 즉 다시 말해서 이윤 극대화를 재무관리의 목표로 삼았을 때의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무관리, 그러니까 주식회사 말고도 다른 사업 조직 형태가 있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일반화시켜가지고 재무관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경우 같으면은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의 총가치가 자본의 총가치와 이제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의 재무관리 목표는 현재 자본의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들 수 있고요. 그럼 자본의 시장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자기 자본 이익률과 같은 지표로다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지 하는 것은
뒤에 가가지고 재무제표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표적인 그 사업조직 형태라고 봤을 때, 이 주식회사에서는 이제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 즉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대신하도록 다른 사람, 즉 대리인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같으면 이제 주주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대신하도록 경영자를 갖다가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와 경영자 간의 관계가 이제 주인 대리인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대리인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목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고용자의 입장이죠. 경영자의 목표를 생각하면 회사의 규모 또는 회사의 성장, 기업의 생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성, 기업의 자립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영자의 목표들 모두 소유주인, 주주의 목표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이해와 주주의 이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주식회사에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보상, 그리고 기업 통제라고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영자 보상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주식 가치를 증대시키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요인을 제공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경영자의 보상을 재무성과나 주식 가치와 연계시키는 방법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성과나 주식 가치 얼마나 좋으냐, 그다음에 높였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승진 그리고 직업 전망과 연계시키는 방법, 이 2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 통제를 통해서도 이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경영진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서 위임장 대결이라고 하는 걸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업 인수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목표를 주주의 목표와 일치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 3주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4주차에는 이제 재무관리의 의미 중에 마지막 주제인 금융시장과 주식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큰 주제인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의안을 공유해놓고 띄워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과 주식회사 19쪽, 강의안 19쪽에 있습니다. 2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리고 19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쪽에 있죠. 18쪽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설명드렸던 개인회사나 또는 한명합자회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수익권 이전이 쉽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래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점은 그 금융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기업 재무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즉 다시 말해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합쳐가지고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주식회사라고 하는 기업과 그리고 금융시장의 상호작용을 이제 나타내 준다라고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굵직한 화살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굵직한 화살표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기업으로의 현금 흐름 또는 이제 기업에서 금융시장으로 되돌아가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앞에 거는 현금 유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기업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거, 그다음에 기업에서 금융시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현금의 유출, 그 둘을 합쳐서 현금 흐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이 화살표가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A서부터 이제 F까지 그 알파벳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이제 A 부분을 보면 기업이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채권을
죄송합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매각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는 뭐 자금을 차입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채권을 매각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유입된다, 흘러 들어온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요 A라고 하는 요 화살표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나면은 그 조달된 자금을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입하는데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투자한 자산들, 그러니까 매입한 자산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현금 흐름을 창출하죠. 현금이 유입된 거,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현금이 유입된 거,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구입해가지고 생산활동에 투입한다, 생산 과정에 투입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요. 그걸 또 뭐 판매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현금 흐름을, 현금 유입을 창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현금 흐름 중에 일부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게 이 C라고 하는 화살표고요. 자, 이렇게 기업 자산의 흐름을 창출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정부라든지 이해관계자들에게 일부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정부에는 뭐 법인세를 낸다든지 하는 형태로, 법인세를 지급하는 형태로 정부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해관계자들, 뭐 예를 들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다 이제 흘러가게 될 테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남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금 등을 지급하고 남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일부는 다시 기업 내부로 재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유보, 그러니까 기업이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얻는 단기 순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일부는 회사 내부에 유보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일부는 이제 그 주주들에게 배당으로다가 흘러간다든지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뭐 단기 순이익 산출해내기 전에 벌써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뭐 하는 형태로 이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부는 기업 내부에 다시 재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일부는 배당금의 형태로 주주들, 즉 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으로 돌아가고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금융시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시장들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급자들이 있고 수요자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모여져 있는 시장, 그게 바로 이제 금융시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채권과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라는 걸로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시장마다 뭐 증권의 형태, 거래 방법, 매매자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시장은 정부나 주식회사가 증권을 최초로 판매하는 시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은 최초에 판매된 이후에 그 후에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만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채권은 주식회사가 발행을 할 수도 있고 회사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부가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놈을 이제 국공채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정부나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 처음에 발행이 될 때 그때를 갖다 이제 발행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발행돼서 이미 매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매각된 최초 판매 이후에 매각된 증권이 다시 거래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먼저 발행시장을 보면은 주식회사는 발행시장에서 주로 증권을 판매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발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도 이제 발행하고 매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모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사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증권을 판매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대중에게 증권을 판매하는 방식이고요. 사모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모는 특정 구매자와 협상에 의해서 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사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공모와 관련해서는 채권과 주식을 공모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자본시장법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채권이나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등록을 하면 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발표해야 되는데요.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규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식회사가 직접 공모를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수기관, 주식을 인수하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판매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그 인수기관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크게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따라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판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사모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양한 규제 사항 그리고 막대한 판매 비용을 갖다가 좀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생명보험회사 또는 뭐 투자신탁회사 이런 대형 금융기관에 사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모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회피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증권을 대중에게 판매하는 전문적인 인수기관을 통해 가지고 판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비용이 좀 적게 소요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융시장,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분해서 봤을 때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유통시장은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좀 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최초에 발행할 때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지요. 그렇긴 하지만 그거 빼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제 유통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이 있다, 주식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처음에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매각한다든지 하는 그 발행 시장과만 직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발행 시장에서도 발행을 조금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발행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통시장은 또 이제 뭐 경매시장, 딜러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매시장, 딜러시장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딜러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딜러가 자신의 위험으로 자신을 위해 거래를 합니다. 근데 경매시장에서는 중개인이 존재해서요.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존재해가지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키기만 하고 거래되는 물건을 직접 소유하지 않습니다. 거래되는 채권이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시장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딜러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과 채권을 자신의 어떤 책임하에서 그리고 위험 부담도 가지면서 자신을 위해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매 시장은 좀 다르다. 그래서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존재하는데 이 중개인이나 대리인은 판매자하고 구매자만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거래되는 물건을 직접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매시장을 갖다가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딜러 시장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장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OTC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오버 더 카운트
오버 더 카운터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버 더 카운터다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카운터 너머라고 하는 의미죠. 카운터가 보통 사무소의 어떤 창구 뭐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무소의 창구를 통해 정말 넘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 딜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이제, 저기, 뭐, 매도자나 매입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권을 사고 팔고 했대요. 이게 이제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장외, 오버 더 카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거래 딜러 시장을 갖다 장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채권 거래는 장외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경매 시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은 거래소 시장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주식 거래는 이제 이 거래소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부산에 있죠. 본사가 부산에 있는 그 한국거래소 TRX라고 이제 약칭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조직화된 물리적인 거래 장소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거래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그 거래소에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업 또는 이 주식회사의 주식 리스트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래소에 주식을 올리는 거, 그걸 갖다 이제 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래소에 상장되었다라고 하는 거 리스티드 또는 뭐 리스트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거래소에 그 거래 목록에 올려진다. 리스트에, 그러니까 목록에 올려진다라고 해서 이제 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거래소 시장은 이제 크게 코스피, 코스닥 두 가지가 있죠. 코스피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상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산 규모 또는 뭐 주주수 뭐 이런 그 최소한의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유가증권 시장은 규모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 분산 요건이 있고 경영 성과 요건,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그 요건은 많습니다. 요건의 종류 정말 요건 만족시켜야 될 요건의 수는 많은데요. 설립 후 경관 연수라고 하는 요건도 있고요. 규모 요건, 지분의 분산, 그다음에 자본 상태, 감사 의견, 경영 성과, 이익 규모, 매출액, 그리고 시장 총액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주주 등 지분의 매각 제한이라고 하는 요건도 있고 뭐 기타 외형 조건도 있고 그럽니다. 그냥 규모 조건, 자산 규모만 가지고 보면요. 규모 요건 중에 하나인 자산 규모만 가지고 보면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의 경우에 자기 자본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자기 자본이 300억 원, 30억 원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이 요건 하나일 뿐이지만은 그래도 좀 만족시키기 어려운 요건들을 좀 만족시켜야지 거래소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서 주로 이제 주식이 사고 팔리고 뭐 이걸 갖다 이제 또 경매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